발표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근데 저는 이기적 유전자와 사상적 대물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고소래입니다. 발표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제 저는 책을 읽다가 양자제도라는 거에서부터 문제의식이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양자를 드리게 되는 저의 어떤 심리 같은 게 도킨스가 얘기하는 유전자의 자가복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상적 대물림이라는 양자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하나 세웠고요. 이 가설이 가지는 내용, 그러니까 범위와 특성, 사상적 대물림이 무엇이고 어떤 범위에서 작용을 하고 특성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보다 정확히는 이게 어디에서 연원한 심리인지에 대해서 그 어떤 저 나름의 추측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 대물림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도킨스가 얘기하는 유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혹은 유전자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생물학적인 대물림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한 단락으로 다루겠습니다. 그 과정에는 뭐 친자식하고 사상적 대물림의 대상이 되는 자식이 일치하는 조화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조화가 있고, 부조화가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충돌, 거기서 벌어지는 부모의 딜레마 같은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상적 대물림이라는 개념이 개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이 문제의식인데요. 저도 되게 비슷한 단락 짜맞춘 거 아니고요. 둘이 맞추지 않았는데 똑같은 부분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호 씨는 그 앞부분에서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되게 뒷부분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몸이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것은 그 자신이 복제 주체가 아니고, 아까 그 기계라고 했나요? 그 복제 기계, 생존 기계. 근데 저 영문판을 읽어서 저는 운반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vehicle이라는 말을 쓰고, 그 걔네가 하는 거는 걔네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복제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제한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담아내는 운반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도킨스가 얘기하는 진화 혹은 자가복제의 주체는 유전자이고요. 그 개인은 유전자의 운반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유전의 대상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에 담긴 정보, 꼭 생물학적인 유전 정보로 한정을 해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부모는 자기의 유전 정보를 있는 친자식에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효율성을 따져서 뭐 더 생존할 것 같은 자식에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히는 이게 부모 안의 유전자가 부모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고, 부모가 그로 인해서 충동을 여러 가지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선택이라보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도킨스의 접근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진 문제의식은 양자의 경우가 저는 딱 읽자마자 바로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양자를 드리는 것도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식을 가지고 싶다는 거에서 저희가 굳이 생물학적인 자식을 가지지 않아도 양자를 가져도 충족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들여오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유전적인 연속성이 없고, 따라서 도킨스가 얘기하는 유전자의 자가복제 경향, 이기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유전 정보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 외에 양자한테 자원을 투척을 해서 생존을 도울 다른 요인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게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양자제도의 논리, 어떠한 논리로 부모는 양자를 드리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전 정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부모에서 양자로 대물림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양부모에서 양자로 대물림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즉 양자를 드릴 만한 요인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사이드 노트로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자식을 들어가지고 자식이 장성한 다음에 부모 자신의 생존을 돕게 하려는 방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 나름의 가설일 거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의 이론들도 그 하나의 가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이제 양자를 드릴 만한 요인은 사상적 대물림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전 정보를 대물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상이라고 찝어서 얘기를 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이나 가치관적인 부모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 생각들을 유전적으로 대물림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학습에 의해서 대물림을 하겠죠. 그래서 양부모의 생활 양식, 습관, 가치관, 정체성, 개별 사항에 대한 여러 판단 방식이나 평가들을 대물림하게 되는 것을 저는 사상적 대물림이라고 보았고, 이 경우에 양자를 드릴 요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식이 잘 컸다고 생각할 때, 나와 닮게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한 방식으로 자식이 성장할 수 있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 같은 것이 대물림 되었으면 하는
욕구를 느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상적 대물림 위에서 친자 관계가 필수적이지 않고 유전적으로 꼭 이어져 있을 필요가 없고 양자를 들인 이후에 그 양자를 잘 학습시켜서 부모와 사상적으로 닮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양자를 들이는 유인을 해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양자제도의 논리로서 사상적 대물림의 내용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가서 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사상적 대물림의 범위라는 거는 되게 미시적이고 소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되게 거시적인 이데올로기, 저희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사상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작은 범위에선 식사 예절이나 뭐 저희가 예의 범절, 뭐 소소한 습관 이런 거에서부터 크게는 세계관, 가치 판단의 기준, 즉 이데올로기적인 가치를 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을 대물림할 때 그 이루어지는 관계에서는 사실 제가 친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양자 제도를 언급을 했는데 굳이 부모 자식 관계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가치관을 물려주기 위해서 저희 제자에게 그런 것을 담게 하기도 하고 혹은 정치적인 후계자에게 그런 것을 물려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일 필요도 없어서 어떤 제도나 기관의 형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남겨서 후세에 대물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상적 대물림의 특성인데 그러니까 윗부분은 제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밑부분은 제가 이런 특성을 가질까 혹은 이런 특성을 가질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성이라기보다는 사상적 대물림이 이제 어디에서 오는가에 관련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물림에 대한 욕구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분명해 보이는데 그것이 그러면 이기성에 기반한 것인지 기타성에 기반한 것인지 그 본능에서 비롯된 충동에 가까운 것인지 그 유전자 레벨에 약간 새겨져 있는 그런 충동인지 혹은 충동과는 별개의 저희가 논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사고회로를 돌려서 하는 선택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기성의 기반과 이타성의 기반이라는 게 되게 직접적으로 확 와닿는 의문은 아닐 수가 있는데 옆에 이제 괄호 쳐놓은 걸 보시면 저희가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그거를 대물림할 때는 그러니까 제 방식이라서 그 사상을 보존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옳은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제 생각이 비록 제 생각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옳은 그런 타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전파가 되고 대물림이 되었을 때 세상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굳이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보존하는 이타적인 동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토론 주제로 넣어놨습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요. 사상적 대물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생물학적 대물림, 도킨스의 얘기와의 관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 경우가 있고 부조화가 생기는 그 경우가 있는데 조화의 경우에는 이제 유전 정보를 잇는 친자식, 도킨스적인 어떤 유전자의 이기성을 충족하는 친자식에게 사상도 대물림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 대상을 두고 사상도 대물림을 하고 유전 정보도 이 대상에게 주고 하는 경우가 되게 아이디얼하고 되게 부조화가 없고 충돌도 없는 사례이겠죠. 이게 첫 번째 경우이고요. 그 두 번째로 부조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친자식이 사상을 승계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그러니까 능력이나 뭐 자질상이라거나 아니면 의지상의 문제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자식이 대물림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에 혹은 다른 어떤 캔디데이트 자식보다도 그 부모 레벨의 사상을 승계하기에 보다 적합한 경우에 이제 부조화가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부모가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친자식이 사상을 승계하기가 부적합한 동시에 사상의 매개체가 친자식의 생존에 유리한 조건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밑에 그 직관적인 예로 왕위의 승계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왕위의 이양이라는 거는 자기의 사상적인 성과물을 이양하는 것이므로 사상적 대밀림을 실현하는 어떤 행위인 동시에 생존에 유리한 모든 조건, 그러니까 왕이 되면은 솔직히 생존에 되게 유리하잖아요. 재력이나 권력이나 기타 특권,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스테투스를 이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적인 쪽에서는 사상적 대물림에 대한 충동이 있고 그 생존 쪽에서는 아예 친자식한테 그 자원을 몰빵해주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친자식한테 이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능력상 더 적합한 다른 후계자에게 이양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네, 이 충돌은 딜레마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맨 마지막 라인에 설명드린 것처럼 친자식에게 그러면 왕위를 줘야 되냐 한 명한테밖에 줄 수가 없는데 아니면 자질상 적합한 후계자한테 줘야 되냐 왜냐하면 친자식한테 이양을 할 경우에 그 자식이 자기의 사상을 그 잘 보존을 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상적 대물림이 이루어지지가 못하고요. 그 승계에 적합한 양자한테 이양을 해버리면 친자식한테 생존에 유리한 자원을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도킨스적인 유전자의 이기성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실의 어떤 지를 봤는데 이게 현실의 왕위 승계는 혈통 승계가 원칙이죠. 고대와 중세 뭐 근데 되게 여러 케이스를 봐도 막론하고 무조건 친자식에게 물려주는 경향성을 원칙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친자식이 뭐 건강하고 승계에 적합하면 당연히 물려주는 거고 행복하게 아닌 경우에도 양자를 들이지 않고 이제 친자식에게 승계를 고집한 사례가 다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경우에 이제 생물학적 대물림에 대한 욕구, 즉 유전자의 이기성이 대물림, 사상적 대물림, 이게 뒤에 가렸는데 제가 줄 그거 잘못해서 사상적 대물림에 대한 욕구를 압도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뺐는데 사실 제가 봤던 사례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로마 시대의 오현제 시대라고 해서 그 대개 통치를 잘하는 황제가 5명이 연속으로 이어졌던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 황제들이 전부 이전 황제들의 양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를 딱 보고 이 친자식이 아니라 양자한테 그 대물림을 해줬을 때 사상적으로 잘 되고 그 통치가 되게 스무스하게 그 이어져서 그때를 되게 로마의 전성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게 역사적으로 사례가 있었다는 걸로 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자식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양자를 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건데 그래도 그나마 약간의 사상적 대물림에 대한 그 오방의 케이스로 써먹을 여지가 있기는 한 게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진 게 비록 친자식이 없는 상황이라 양자를 들여서 그쪽에서 대물림을 해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양자들이 되게 외가 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여러 사다리를 타고 핏줄이 이어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적 이기성을 우호하는 그런 케이스로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에서 그 다음에 네르바라는 사람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오현제 사이에는 좀 갭이 있지만 그 사람도 양자를 들였거든요. 근데 양자를 들이는 과정에서 혈통상으로 자기랑 가까운 걸 첫째 조건으로 삼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딸이 있고 그 딸이 결혼을 시켜서 낳은 자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남자들이. 그 4명 중에 고르면 됐는데 그 사람을 굳이 고르지를 않고 자기의 형제, 그러니까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을 타고 내려가서 되게 어떻게 저렇게 해서 좀 되게 먼 쪽을 유전적으로 자기의 딸의 자식은 완전 스트레이트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을 굳이 양자로 들여와서 다음 때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자면 이제 양자제도, 그러니까 사상적 대물림에 대한 옥타비아누스가 가졌던 아우구스투스가 가졌던 충동이 유전적인 것보다 우선했다고 볼 수 있는 케이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로마 황제들의 케이스는 양면적인 케이스일 것 같고 뭔가 명확하게 제가 얘기하려는 바를 나타내주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빼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두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 부분이 사실상 거의 내용상은 마지막이고 이제 토론 주제 혹은 생각해볼 거리를 던지는 마지막 장입니다. 사상적 대물림이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도킨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를 주체로 놓고 유전자가 운반체, 그러니까 생존 기계밖에 되지 않는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유전자 자체가 대물림에 대한 욕구를 느끼거나 그런 의지를 발현하진 않지만 그 간접적으로 운반체, 생존 기계에게 유전적 대물림에 유리한 충동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그 유전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사상적 대물림에서도 비슷한 패러렐이 가능하다고 봐서 가져왔는데요. 사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로 유전자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거를 담고 있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존하게 하는 그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상 자체가 즉 대물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상을 품은 인간의 행동은 그 사상의 생존을 목표로 결국 조율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개인들, 즉 옳은 방식, 효율적인 방식에 대한 각자의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전파 혹은 대물림하고자 하는 개인들은 스스로의 사상을 발명하고 통제하는 주체인가 혹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상이 보존되고 재생산되는 운반체에 불과한가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생각한 사상적 대물림과 관련된 의문점이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